빨리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화이팅! 당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쇄신안 마련을 위한 당 쇄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사.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새 원내대표는 선출이 됐고요. 이제 남은 건 당대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당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까지 이제 3파전인데요. 설전의 양상을 보면은 누가 앞서가고 있거니, 누가 뒤서가고 있거니를 대충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당내에 계신 분은 좀 말하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곤란합니다, 먼저 네, 곤란하니까 먼저 김재원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누가 됩니까? 저는 원래는 홍영표 의원께서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조금 더 유력한 걸로 보여요. 지금 국내 상황이 백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러시아 백신까지 들어오자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오히려 당내에서는 조금 밑바닥의 민심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하나로 저는 송영길 의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신이 꽤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제일 큰 이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송영길 의원의 관계가요.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굉장히 가깝다고 여러 차례 이제 네, 공개 가까운데 수습생이죠. 네. 아마 송영길 의원이 이때쯤에 이재명 지사가 러시아 백신 딱 그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틈을 파고든 건데 네. 본인이 이참에 확실하게 국민에게 정치인으로서 각인하는 어떤 공로를 세울 기회로 그렇게 활용한 것 같고 저는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협공하는 것을 보면 네. 아, 송영길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 흐름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당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만 해도 벌써 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한 10%, 일반 당원이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당원들, 대의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신문 나와 가까이 있다. 뭐 일반 여론과 약간 좀 달리 이제 보이더라도 그렇게 또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당심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백신 문제는 국가 간의 그 지금 격차 때문에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당원들도 사실은 그 민심의 흐름에 그렇게 달리 역주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가 끝나면 이 당을 누가 제대로 이끌어 줄 건가를 또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봐요. 당심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면 민심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또는 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괴리됨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발언은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백, 김재원 네. 의원님과 여러 번 토론을 하고 같이 하지만 이 답변처럼 100% 일치하는 의견이 처음 오늘 이렇게 발견합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박수현 위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도 좀 민감하니까 네. 당 내에 계신 분이니까 네. 돌려서 이미 여쭤볼게요. 다 이야기했어요. 야당과 협상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원내대표가 예.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당 대표라는 게 또 어쨌든 당의 간판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당 대표가 이제 해야 할 일들 임무 중에 몇 가지를 꼽아 보면 우선 당내 화합을 잘 이끌 어떤 덕목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과의 협상을 잘 이끌어서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는 것, 그리고 청와대 등과의 관계를 잘 조율할 능력,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한데 야당과의 협상 부분만 강조해서 본다면 저는 그건 아무래도 우원식 후보에게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후보는 우리 당의 아주 간판 위원회인 을지로 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네. 또 갑과 을 사이에서 또 사회적 약자 뭐 이런 측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걸 해소해주고 제도적 개선까지 해주는 을지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맡아 성과를 굉장히 냈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자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 뭐 조율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의 협상에는 우원식 후보가 조금 앞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우원식 의원이 야당과의 협상이라든가 대화에는 뭐 별로 잘 통하지 않는 분이죠. 생각 자체가 그렇고 워낙 일방통행식이고요. 조금 그래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겉에서 보시기에 청와대와 소통이 가장 잘 될 것 같다라는 후보는 3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홍영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홍영표 의원은 거의 이해찬 대표의 대리인 수준이죠. 이해찬 대표와 가장 잘 소통하는 분이니까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홍영표 의원이 가장 잘 네. 소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해찬 전 대표께서 후원 회장을 홍영표 후보의 후원 회장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원식 후보의 후원 회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알기로 그만큼 우원식 의원이 지금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체니까 네. 뭐 가서 그냥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뭐 그런 아니 그런데 지금 세 인정상. 후보가 네.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우원식 후보를 너무 그렇게 약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도전이 벌써 3번째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인지도면은 조금 더 앞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내에서 보면 이미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박수현 위원장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됐어요. 그렇다면 또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합의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다툼을 보이는 경우도 과거에 여야 불문하고 있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와는 어떤 분이 가장 합이 잘 맞을까요? 최근에 제가 당의 당직자로 일을 오랫동안 이제 해오면서 보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그렇게 뭐 의견이 다르다거나 그런 것은 뭐 크게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최근에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돼도 잘 할 거다 하는데 다만 윤호중 우리 원내 대표가 네. 강성 친문으로 분류가 그렇게 언론에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 대표도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이 되면 도로 친문당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당 대표는 조금 더 친문 색채가 옅은 분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또 있어요. 생각 분석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네.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당에 다 100% 친문이지 비문이 없습니다. 비문은 2016년에 짐 싸가지고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당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는 이제 비문이 없다. 비문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인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또 불행한 요소이기도 네. 하나 뭐 친문 비문 이것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다른 기준으로 좀 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윤호중 의원도 역시 그 이해찬 대표의 영향권 내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아마 그런 면에서는 가장 좀 서로 합의 잘 합이 맞는 맞을 것이다. 분들이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홍영표 의원이 더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봐요. 저도 모르는 저희 당내의 역학 구도를 이렇게 훈이 더 깨뚫고 계시네요. 아니 그리고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와 친한 분들은 이미 비문이다 또는 비주류다 이렇게 해서 구획 정리가 이미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은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비문이 돼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예, 그리고 네. 또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그냥 몇 표 얻지도 못했어요. 근데 인기는 굉장히 좋은 분인데 표는 그렇게 적더라고요. 당내에서는 안타깝게 바라보셨군요. 이번에 당대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이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일 겁니다. 지금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 후보가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차이점이 있지만 대출 규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전제가 있죠. 뭐 생애 최초거나 무주택자에 한해서 DTI나 LTV를 좀 늘리자, LTV를 늘리자라는 거고 다른 분들은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후보가 여러 가지 그 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좀 해보자,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홍영표 후보는 이제 공시지가를 일시적으로 동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네. 우원식 후보는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차이가 있는 공약이고요. 네. 아마 뭐 다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종부세에 관해서 그 공시지가를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그것에 대한 이제 혼란이 좀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를 뒤로 좀 미루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것이 종부세가 늘어서 패했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원인들이 더 많고 큰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순서를 좀 조정하자 논의 순서를 우선순위에서. 뭐 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이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지금 전세를 계속 살고 있다. 이분들에 한해서는 대출 한도를 확 늘려줘야 된다. 90%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집을 살려는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릴 생각은 없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을 못 사게 막기 위해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정책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 저소득층이 더 어떻게 보면 무산자로 전락하도록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그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억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속여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이 세 가지 축을 놓고 이제 정책들을 선택을 하는데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느냐의 문제지 도입을 안 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고요. 굳이 뭐 LTV, DTI를 막 확 틀어막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이런 어떤 시각은 뭐 저도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보기는. 그래서 종부세는 이거를 5월 중에 뭘 손을 봐가지고 6월 달에 뭘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업을 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란스러울 수 있죠.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 세제의 문제를. 그러나 종부세는 또 우리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의 취지는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산세, 그다음에 거래세, 그다음에 양도세 이런 문제들은 5월 국회에서 우리 네. 특위에서 충분하게 시급하게 빨리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네. 적어도 이런 정도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아니겠는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종합 대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종부세 문제도 당초 노무현 정권 때 2004년 기준으로 네. 16년 전, 17년 전이네요. 그때 9억 정도 되면 부동산을 과다 소유하고 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것이 종부세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서 서울은요, 이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었었어요. 그 1가구 1주택인데 그냥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부자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리는 제도로 전락했거든요. 이 각주구금이란 말 있잖아요. 이미 시대가 지났고 부동산 값이 그때 비해서 3배, 4배 올랐는데 아직도 9억 건드리면 안 된다. 또는 뭐 종부세는 뭐 좋은 정책으로 무조건 맹신하면서 주장을 하고 민주당을 구성하는 많은 분들이 정체성에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더더욱이 종부세를 지금 굉장히 축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 말씀을 잘 보완해서 종부세 제도를 좀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을 가격 기준으로 뭐 9억에서 12억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직. 네. 비율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값이 막 오르더라도 상위 1%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어떤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뭐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부유세, 예? 부유세로 전락하거든요. 부동산 소유 구조를 조금 변경하겠다는 그 취지에 또 맞지도 않고, 그 세금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그 신중하게 다루고 한번 변경하려면 그것을 국민들이 정말 그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은 결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더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 3명 다 친문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 친문당으로 될 것 같은데요. 도로 친문당이면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다 친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답은 노입니다. 세 분 다, 세 후보 다 친국민이다. 이렇게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를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새 후보의 총 정부량은 송영길 약 10,000건, 우원식 약 7,600건, 홍영표 약 11,2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새 키워드의 채널별 점유율은 뉴스가 약 60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로 나타났고, 트위터,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순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급상승 연관어입니다. 상위권에 오른 급상승 연관어를 살펴보면 모두 백신, 부동산과 관련 연관어인데요. 먼저 백신과 관련된 연관어로 도입, 러시아 백신, 수급, 러시아가 송영길 후보 연관어 1, 2, 4, 5위를 차지했고, 백신, 수급은 홍영표 후보 연관어 1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의 한국 도입과 관련해 러시아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홍영표 후보는 송 후보가 현 정부가 백신 문제에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라고 공격하면서 백신, 도입, 러시아 백신, 수급 등이 송영길, 홍영표 후보의 연관어로 나타났습니다. 새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쟁을 벌이며 종부세, 규제 완화, 부담, 세대란 단어들도 급상승 연관어에 올랐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출, 세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한 우원식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제안한 LTV,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집은 살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영표 후보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부동산 값이 올라서 정말 절규하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3%를 위해서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으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송 후보와 홍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종부세는 송 후보와 홍 후보의 연관어 3위를 나타냈고 우 후보의 연관어에는 종부세,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세제가 1위에서 5위에 모두 올랐습니다. 홍영표 후보의 연관어 2, 3, 4위는 직무, 종부세, 부총리입니다. 홍영표 후보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직무, 종부세, 부총리가 홍영표 후보 연관어 2, 3, 4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단체장을 오찬에 초청했듯이 국민 통합 측면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그것 역시 원론적인 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올 초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가 굉장히 큰 역풍을 맞았던 사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한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재보궐선거에 대승한 이후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박소영 위원장님께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재보궐선거에 압승한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바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서병수 의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그 국민께 혼날 일을 하나 결정적으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여론조사를 여러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사면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여론이 꽤 훨씬 높죠. 네. 국민들 판단이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거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내 앞의 전직 대통령이 더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의 임기 중에 사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을 때이고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사면을 꺼냈기 때문에 이건 웬 뚱딴지 같은 소리지? 이 친구들이 정말 자기들이 잘해서 이 선거를 이겼다고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들께서 의심을 할 만한 저희로 봐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면 이야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형준 시장, 오세훈 시장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네. 오찬하는 자리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사면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박형준 시장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전부 논란이 된 건데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과 틀림없이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약간의 조율은 했으리라고 믿어요. 뭐 어떤 이야기 하실 거냐 제가 좀 미리 네네. 좀 조율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정무수석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미리 나온 이야기라고 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뭐 사면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퇴임 전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사면을 해야 된다는 강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덥석 그 박형준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도 좀 그쪽으로 나갔고,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뭐 탄핵 보고요. 잘못했다라는. 네. 사면해줄 마음이 있어도 아이고 저 사면해주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되는 거니까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면 요구하면서 탄핵까지 이야기한 것은 좀 작전상 별로 좋은 선택을 안 아니 했다고. 그러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떻게 그 상반되는 이야기를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 뭐 탄핵은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지만 사면은 하시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공고화하고 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장 그 이해관계자가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퇴임을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평가를 달리 받을 수도 있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 결과에 대해서 일종의 이해 당사자처럼 되어서 그 과도한 처벌이다라는 그 비난의 한쪽 당사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것도 대선 전에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또 하나 이제 여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사면 시기상조다가 뭐 50% 조금 넘고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40%나 됐거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오히려 그 사면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을 보고 엄청 놀랐어요.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해요. 특히 권력자들이 사면되는 데 대해서는 무슨 저 잘못을 해놓고도 특권을 또 누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엄청난 반대가 많아요. 그러나 40%가 사면을 지지한다면 저는 사면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구나라는 네. 걸 느꼈고, 과거 어떤 사면도 40%를 지지한 적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 개인 문재인은 사면을 하고 싶지만 지금 여론상 혹은 그동안의 어떤 원칙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워낙 청와대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네. 늘 그런 이중적인 위치와 이중적 선택을 요구받는 자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 공감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대통령이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직은 국민 공감이 덜 됐다라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된다는 여건도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아까 김재원 의원님은 대선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대선이 끝나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당선자가 나오면 그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 뭐 그런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과거보다 약간 여론조사를 보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면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서 여론이 약간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사면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는 그냥 과거 회기라는 걸 비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최근에 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그런 저 모습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도 저도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이유는 원래 거저 먹은 거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면도 있어요. 조정기에 조정기. 예. 원래 야당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그 야당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여당을 지지하고 잘못되면 맞습니다. 여당의 지지를 철회하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한 거다.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배부릅니다 하고 똑같아요. 원래 선거가 야당이 잘해서 선거에 이기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당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폭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지지를 얻는 것 뿐이거든요. 지금 김재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그 자체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당의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이죠. 야당에서 여당보다 더 훌륭한 무슨 뭐 정책을 낸다고 해서 그게 뭐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반대하는 것 자체가 건설적인 대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품위 있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야당 의원들은 정말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야당이 반대하면 도대체 그러면 뭐 어떡하자는 거냐? 대안을 내봐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받아줄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안이 어디 있어요? 좀 가만히 있어라는 건데. 아니, 맞는 그 얘기지. 자체가 대안이다. 반대가 대안이야. 아니 그보다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것도 대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맞죠. 백신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한미 백신 스와프,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중국 백신 도입까지 참으로 여러 가지 주장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코로나19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까지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목표대로 11월 집단 면역은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내린 러시아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권 주자들 간 입장차가 엇갈렸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와대에 러시아 백신의 공개 검증을 요청한 데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가 포함돼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야기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러시아 대사로부터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협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이었죠.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에 대한 어떤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숨 돌렸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우선 안전성이라는 측면과 물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지적을 야당과 일부 언론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왜 이것이 불안한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7,900만 명 분을 이미 확보하고 구입 구매 계약을 마쳤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3,600만 명 정도면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는 전 국민의 한 70% 수준으로 되는데 7,900만 명 분이면 이미 그 2배가 넘는 것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가 백신을 확보 못한 무능이었다고 비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도 그래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좀 알려지기로 영국이 EU에서 브렉시트를 한 이후에 영국에서 개발된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뭐 딴지를 좀 걸은 측면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은 우리 언론이 한쪽 측면에서는 영국은 일상으로 해보겠다고 그 마스크를 벗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싣고 영국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또 옆에는 뭐가 나오냐면 영국 사람들이 맞고 회복한 아스트라제네카가 불안하다고 대문짝만하게 또 기사를 써요. 이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야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국민들을 믿게 만든 그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한 여당의 잘못은 뭐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만 팩트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백신이 불안하다거나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2천만 명분 더 했어요. 야당 봐라고 이렇게 야당에게 본때 보여주기식 어떤 태도나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박따박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성실해야 한다.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백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숫자로서는 충분히 확보된 것 같은데 정작 언제 얼마나 들여올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사실일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통령이 2분기에 백신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뭐 백신 터널 끝에 왔고 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야기하고 났는데 홍남기 총리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2분기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3분기에 라야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다음에 러시아 백신이라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까지 다 거짓말했구나. 뭐 들어온다고 하더니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그 러시아 백신 데려와서 국민들한테 맞춰놓고 우리 백신 다 들어왔다고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야당이 계속 얘기를 거기에 했죠. 또 여당의 지금 유력 대표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 백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러시아 백신 이야기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또 아니라고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자중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만든 건 여당이고 청와대고 현 정권이에요. 우리가 러시아 백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확보한 9,900만 명분 발표한 거기에 무슨 구멍이 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플랜 A를 보완하려고 하는 궁여지책이냐 아니면 일단 96.1%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한 우수한 백신이니 3차 접종, 뭐 부스터샷인 거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어떤 다른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플랜 B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현 의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검토해봐라. 그 지시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야당이 백신 구멍 났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구멍 났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그 회사와 정식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했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리지 손에 백신을 쥐고 나서 확보했다고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 불신이 생긴 것은 야당의 집요한 공세가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 마스크를 벗고 보여주고 또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방역보다는 봉쇄를 잘해서 이제 뭐 여행을 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여행을 한다든가 이제 세계 각국이 점점 나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점 나빠진단 말이에요. 어떤 게 나빠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아니 확진자 수는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보다도 국민들이 느끼기는 우리도 지금쯤이면 나아져야 되는데 과연 뭐 11월 달 되면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백신 들여오겠다고 하더니 또 총리 대행이 국회에서 딴소리하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러시아 백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백신 들어오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뭐 하고 계속 원포만 놓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한계에 다다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백신 문제에 우리가 올인하는 동안에 이 방역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사실 더 걱정이거든요. 지금 세계의 숫자를 보면 백신 공장이라고 불리던 인도가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고 있고요. 사망자가 일일 10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슈퍼마켓 가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 일일 확진자가 8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완전히 마스크를 벗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고요. 영국은 실내에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아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그런 와중에 일일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올림픽 관계 때문에 검사 수를 굉장히 줄여서 확진자 수가 적은데 1,000명대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5,000명대로 육박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늘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유행의 절정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일일 전 세계 글로벌 확진자가 84만 명이 올해 2021년 1월 달에 최고였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방역이라는 것은 이제 백신만 막 얘기하다가 집중하다가 방역이 소홀해서 이 부분이 뚫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 방역이 아직도 통제 가능한 그런 범위에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게 뭐 가짜뉴스가 됐던 아니면 그냥 불신이 됐던 신뢰도라는 거는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럼요. 않습니까?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다만 야당도 팩트는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종률을 가지고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수보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비판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4월 중에 300만 명 접종하겠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고요. 4월에 300만 명을 못 맞추면 그때 비판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상반기에 그러면 6월까지 1200만 명을 맞추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로드맵을 지키지 못하면 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월 중에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불안해요. 그거 못 지키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평소에는 정부를 좀 함께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정부가 약속한 그런 큰 로드맵을 지키지 못할 때는 강하게 비판을 해달라. 네. 비판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9일부터 20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5%, 윤 전 총장이 22%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그 앞서서 16일 한 기관에서 그 조사한 걸 보면은 윤 전 총장이 37.2%고 이재명 지사가 21%예요. 네.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차이를 따지기 전에 네.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도 안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검사로서 이 종합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 정치에 적합할까라고 하는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두 자릿수 그것도 막 30%대를 기록한다는 것이 네. 현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이다. 네, 네. 지금 여론조사의 순위나 차이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궁금해 죽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얼만큼 공부를 하고 나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정치인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네.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뭐 감당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이러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정화법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 그럼 너는 뭔데? 라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또 반감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정화법으로 견제를 하지 말고 저는 긍정화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정치에서 다뤄야 될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공부를 좀 잘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진짜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잘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그 이후의 추측은 국민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네. 요즘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원 의원님? 이 바닷속에 보면 그 백상어가 있고 귀신고래가 있어요. 네. 귀신고래요? 백상어는 피냄새만 맡으면 저 10km 바깥에서도 순식간에 와서 물어뜯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꼭 백상어 같아요. 그러니까 표냄새만 맡으면 그냥 물고 뜯고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오로지 표냄새를 잘 맡는 그 백상어 수준의 그 후각 덕분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귀신고래처럼 가만히 있어요.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게 바다의 왕자가 돼 있잖아요, 지금. 김재원 의원님 집에서 이런 네. 비유 이틀쯤 연구하고 나오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나날이 비유가 늘어요. 왜 그러면 주방장에 이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근본적인 지지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가면 현 정권을 이길 수 있겠다. 현 정권은 윤석열을 내보내야만이 저 사람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에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필요한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은 사람을 똑바로 보는 능력이라고 봐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일을 잘할 것 같다.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다 그러면 바꿔주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점은 또 검사는 사람은 좀 잘 봐요. 이 사람 도둑놈인지 아닌지. 저는 어떻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 분위기를. 네. 정리.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과거의 뭐 정치권에
등장했다가 혜성처럼 사라진 그런 분들의 지지율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네. 지금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정책 자산은 그 과거의 그런 인물들과는 조금 더 다르다, 조금 더 공고하다 이런 평가들도 방금 김재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이것이 아주 고정되는 현상으로 굳어지려면 중간에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네, 되는 네. 것이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 검증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김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점, 특히 공정 불공정의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집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하면서. 네. 그러나 이런 바람을 현상으로 고착시켜 나가려면 결과적으로 이 혹독한 검증의 시작, 이 첫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정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네.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고 그 정당에서 온갖 사람들 다 불러들여도 되고 또 자기와 정치할 사람은 또 전면에 내세우고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커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윤석열 되고. 총장이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힘이 가서 싹 먹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지. 지금. 아니요, 국민의힘은 또 내부에 또 별로 현재로 봐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그분들이 또 각축을 벌이겠죠. 당내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죠.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상에서 보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반등의 기회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분 이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참 피곤해진 이유가 정세균 총리가 자리를 비우면서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의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정세균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지금 지지율이 한 4, 5% 그 한 자리예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호남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제 뭐 몸을 풀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 그 외에 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호남 단일화가 전략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서로 각축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호남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때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저는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 대선 국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엄청 오랫동안 지금 레이스를 해왔거든요. 총리 때부터.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우하향, 계속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상한테 물린 거죠. 그리고 표정이 나를 이렇게 와서 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총리 시절에 지지율이 3%, 4%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전무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두 분 다 네. 그냥 백상한테 물렸다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어쨌든 양강 구도가 형성된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구도의 어떤 커다란 변화 가능성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현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총장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정치의 링으로 이제 올라오면 한순간은 여기서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공부가 얼만큼 됐는가에 따라서 네.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판단이 될 텐데요. 이재명 지사는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만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적어도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소득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만 명의 인구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주려면 600조가 필요하다, 1년에. 라고 하는 야당의 이 단순한 공격. 이재명 지사가 그걸 어떻게 어떤 답을 쉽게 마련해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표 냄새만 맡으면 어디든 달려들어요. 나머지 거론되는 인사들은 네. 예를 들어 이낙연, 정세균 이미 제가 보기에 이미 검증이 끝나버렸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으로 아마 친문 진영에서 만들려고 하면
여권이 굉장히 그 파란이 일어날 거고 그런 시도 자체가 저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지금 뭐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윤석열을 이길 길이 없어요. 네. 쉽게 말해서 윤석열보다 더 나은 후보가 현재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야권 단일 후보가 윤석열이 되면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고 윤석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불발된다면 여권에서 뭐 이낙연이든 정세균이든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야권이 쉽지 않는 싸움이 되리라고 봐요. 네. 윤석열의 성공은 야권 분열로 이어지고 국민의힘이 3당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박수현의 한 줄 사이다였습니다. 네, 전망까지 해주셨어요. 3강도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이 어려워진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현 전 의원님 그리고 박수현 위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낮밤의 기온차가 크긴 합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계절이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요즘이 아마 정치권에서도 환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쇄신의 불을 당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곧이어 국민의힘도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텐데요. 과연 정치적인 환절기를 여야가 어떻게 보낼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